침실 입구의 장식장에 서진이 선물한 범선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게 생각보다 작다는 것에 서진은 조금 놀랐다. 엄청나게 큰 아름다운 범선을 조립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조악하기 짝이 없는 애들 장난감 수준에 불과했다. 침실로 들어서자 나동그라진 골프채가 발에 걸렸다. 4번 아이언이었다. 침실과 연결된 화장실 문턱에 남자가 얼굴을 아래로 한 채 쓰러져 있었다. 뒤통수는 골프채에 맞아 깨졌는지 피딱지가 져 있었다.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나가 울먹이며 물었다. 내 인생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서진은 난감한 얼굴로 이나를 바라보며 반문했다. 이렇게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전화한 거야? 그 말을 듣자 이나는 몇 발짝 뒤로 주춤주춤 물러났는데 마치 서진이 남편을 죽인 현장을 방금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 같은 태도였다. 서진은 이나를 따라가 팔을 잡았다. 어디가? 이나가 발끈하며 서진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서진은 잡고 있던 이나의 팔을 놓았다. 너는 의료계 쪽에 있으니까 의사들 많이 알잖아. 그래서 그냥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좀 말해주면 안 돼? 그런 것도 못 해줘? 서진은 어이가 없었다. 금융계에 있다던 남편이 실은 사채업자였던 것처럼 의료기기를 파는 자기도 의료계에 있다는 건가? 그리고 설령 진짜 의사라 한들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112에 신고해. 그 방법밖에 없어. 남편에게 맞다가 정당방위로 남편을 죽였다고. 어쩔 수 없잖아. 정상 참작 될 거야. 전에 내가 진단서 같은 것 좀 떼놓으라고 했잖아. 그런 것도 제출하고 그러면 될 거야. 그래, 조언 고맙다. 근데 너 보기보다 계산적이구나. 이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난 무서워. 정말 무섭다고. 설마 내가 저 시체를 어떻게 해줄 거라고 기대한 거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해줄 거라고? 화내지 마. 그냥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이나가 울음을 터뜨리자 서진은 이나 곁으로 가서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대성통곡하면서 왜 남편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러자 서진도 그녀에게 너무 냉정하게 군 것이 후회가 되었다. 이나에 대한 애정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녀가 당해온 고통도 모르지 않았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순간에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자신에게 연락을 한 것이 조금 자랑스럽기도 했다. 아마도 이 사건은 그녀의 인생의 유일무이한 회기점이 될 것이고 거기 서진이 함께한 것이다. 서진은 덜덜 떨고 있는 이나에게 대담한 약속을 했다. 길어야 2, 3년일 거야.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더 짧아질 수도 있지. 나오면 우리 결혼하자. 내가 기다려줄게. 이나가 젖은 눈으로 서진을 올려다보았다. 진심이야? 그럼 지금까지의 인생은 잊어. 나쁜 꿈이었다고 생각해. 너 재판받고 교도소에서 머리 좀 식히는 동안 내가 매주 면회 가고 결혼 준비도 하고 신접 살림도 꾸미고 널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나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둘 다 불행해지고 말았잖아. 난 교도소에 가고 넌 이런 일에 휘말리고 결국 날 책임지게 됐잖아. 그 순간 침실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 육중한 물체가 문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서진과 이나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나가 공포에 사로잡혀 무릎을 두 팔로 감싸 안고 머리를 파묻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침실 쪽으로 다가갔다. 천천히 문이 열리며 얼굴이 피범벅이 된 남자가 높은 포복을 하듯 침실 밖으로 기어나오고 있었다. 이나가 낮게 비명을 질렀다. 남자는 문고리를 잡고 몸을 일으키다가 서진과 눈이 마주쳤다. 서진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그가 자기를 따라다니던 그 사채업자가 아니라는 것에 더욱 놀랐다. 어떡해. 이나가 소파에서 엉덩이를 들썩이며 말했다. 남자는 겨우 두 발로 버티고 서서 서진이 누구인가 의아해하는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서진이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자 이나의 남편은 서진을 붙잡으려는 듯 앞으로 걸어 나오다가 무릎을 꺾으며 다시 쓰러졌다.
서진이 반사적으로 남편의 몸을 받아 안아 충격이 없도록 거실 바닥에 뉘었다. 남자는 다시 정신을 잃은 것 같았지만 호흡은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누구야, 이 사람? 내 남편이지, 누구긴 누구야. 이나와 서진의 눈길이 마주쳤다. 이나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마치 남편이 되살아난 것이 서진의 잘못이라는 듯이. 그래?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이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쓰러진 남편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은 이나를 재촉했다. 얼른 119를 불러. 넌 뭘 부르라고만 하는구나. 아까는 112, 지금은 119. 이나는 다시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으며 울먹였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 내 말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저 남자를 살려내고 다시 저 남자와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니? 서진은 해줄 말이 없었다. 설령 해줄 말이 있다 해도 하고 싶지 않았다. 하긴 네가 어떻게 알겠니? 가끔은 몰라도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인데. 어차피 이건 네 인생도 아니잖아. 넌 빠져나가면 그만이니까. 이나는 휴대폰을 들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천천히 119를 눌렀다.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꾸며냈다. 술에 취한 남편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쳤다. 잠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가 다시 쓰러졌다고 말했다. 네, 호흡은 안정적인 것 같아요. 네, 숨 쉬어요. 의식은 없고요. 전화를 끊고 이나는 서진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가도 돼. 네가 있으면 이상하잖아.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서진은 뭔가 생각난 듯 이나에게로 몸을 돌렸다. 참, 아까 네가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라고 말했잖아. 내가? 응, 분명히 그렇게 말했거든. 그 말 어디서 들었어? 지금 그게 중요해? 그리고 기억도 안 나. 그 말이 그렇게 이상한 말도 아니잖아. 그게 왜 이상한 말이 아니야? 그게? 제발 그만해. 얼른 가죽이나 해. 아니, 요즘 나한테 좀 이상한 일이. 그만 가라니까. 벌써 앰뷸런스 소리 들리는 것 같아. 서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차 안에 앉아 생각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호숫가에서 나를 덮치고 마음의 빚을 운운하던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서진은 본격적으로 그 남자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차를 몰고 집으로 오면서 줄줄이 다가왔다 뒤로 사라지는 가로등 불빛들의 흐름을 보았다. 가로등들은 그가 하마터면 살 수도 있었을 인생처럼 보였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나와 결혼해 살아가는 인생이 지나갔고, 사체 유기에 가담해 이나의 공범이 되어 길에서 경찰만 마주쳐도 벌벌 떠는 인생도 지나갔고, 겨우 의식을 회복한 남편을 이나를 대신해 죽인 뒤 살인범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도 지나갔다. 불륜 주부, 내연남과 공모, 남편 살해 후 실종 신고 같은 신문 기사의 제목도 떠올렸다.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지나갔다고 생각하자 비로소 남겨진 이나의 삶이 떠올랐다. 이나의 손에 죽을 뻔했던 남편이 이나를 가만둘까? 침실에서 기어나온 그는 아내가 집으로 불러들인 내연남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어쩌면 이나는 그 남자의 손에 죽을 것이다. 서진은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이나에게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나가 아파트 발코니에서 투신한 것은 그로부터 열흘쯤 후의 일이었다. 남편이 퇴원하고 이틀 뒤였다.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는 투신이었지만 서진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부인은 남편이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뒤 말다툼이 잦아졌으며, 이날도 남편의 간병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되자 부인이 홧김에 발코니로 나가 몸을 던졌다고 경찰은 말했다. 상습적으로 이나를 구타해왔던 남편이 이제는 완전 범죄로 이나를 살해하기까지 했다는 생각에 서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렇긴 해도 한갓 내연남인 그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때 그놈의 숨통을 끊어놓았더라면 이나는 아직 살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살인이 아닌가. 그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어쨌든 그때 망설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나가 죽고 말았고, 서진은 인생의 원점을 영원히 잃어버렸다. 복수를 꿈꾼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나가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교활한 가해자가 그 어떤 법적 처벌도 받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간다는 것만은 참기 어려웠다. 서진은 어떻게든 그 남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었다. 그는 이나의 아파트 근처에 잠복하고 남편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우선 자주 가는 곳과 시간을 알아내면 취약점이 드러날 것이다. 어쩌면 범법을 저지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다든가.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 괴롭혀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놈은 아직 회복 중이라 그런지 무리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원에 나와 가벼운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8시 반에 신도시의 투자증권회사로 출근했다. 저녁에는 편의점에 들려 뭔가를 사들고 아파트로 들어가 다음 날까지 나오지 않았다. 집의 불은 밤 늦도록 켜져 있곤 했다. 그의 움직임이 매우 단순한 패턴이라는 것을 알게 된 서진은 새벽에 산책길을 노리기로 했다. 갑자기 불쑥 나타나 그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물을 생각이었다. 도대체 왜 이나를 죽였느냐고. 그러나 막상 산책에 나선 그를 뒤따라 가다 보니 그런 질문을 던져 그에게 불안과 죄책감을 심어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서진을 위협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생겼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남편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메타세콰이어 뒤에서 뭔가가 후다닥 튀어나와 남편을 덮쳤다. 야, 이 살인자 개새끼야. 서진은 그 남자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사철나무 군락에서 자신을 덮쳤던 그 사채업자였다. 그는 남편을 깔아뭉갠 후 그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남편의 얼굴을 무지막지하게 가격했다.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사채업자에게 남편은 무방비로 이대로 두었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얻어터지고 있었다. 순식간에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놀라운 것은 남편을 때리는 사채업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나야, 이나야, 내가 잘못했다, 이나야.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사채업자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달려들지 못했다. 마침 지나가던 공원 관리인이 그를 남편에게서 떼어놓았다. 그는 관리인에게 어깨축지를 제압당한 채 누워있는 남편을 향하여 저놈이 살인범이다. 저 새끼가 사람을 죽였다. 소리를 질러댔다. 주춤주춤 현장에서 벗어난 서진은 회사에 출근해 정신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혼자 점심을 먹었다. 오후에는 병원들을 돌기로 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신도시의 유일한 대학병원도 있었다. 응급실을 지나는데 문득 이나의 남편이 어쩌면 여기로 실려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골프채에 맞아 뒤통수가 깨졌던 데다 사채업자에게도 얼굴을 심하게 얻어터졌기 때문에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수 있었다. 그는 응급실로 들어가 오전에 뇌를 다쳐 들어온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안면이 있는 간호사의 도움으로 그는 이나의 남편이 누워있는 병상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자고 있는지 의식이 없는지 눈을 감고 있었고 아마도 어머니로 보이는 늙은 여자에게 간병을 받고 있었다. 서진은 회사 동료라고 거짓말을 했다. 좀 어떤가요? 뇌압이 너무 높아서 일단 뇌압을 낮춘 후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뇌압이 안 떨어질 수도 있다고, 반신불수가 되거나 평생 이렇게 누워있을 수도 있다고. 어머니가 눈물을 지었다. 어쩌자고 집안에 이런 흉사만 있는지. 가해자는 잡았습니까? 왜 때린 거라던가요? 늙은 여자의 눈길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아마도 그 분노의 소실점은 가해자가 아니라 죽은 며느리를 가리키고 있겠지만 알지도 못하는 서진에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니, 묻지마 폭행이라는데 세상에 묻지마가 어디 있어요? 그런 놈은 광화문 내거리에서 사형을 시켜야지요. 그러다가 문득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 지 팔자소관이지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휴대폰이 울리자 어머니는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떴다. 서진은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날 밤 이나는 선택을 했을 것이다. 고민 끝에 사채업자 대신에 서진을 불렀던 것이다. 만약 사채업자에게 맡겼더라면 그녀는 아직도 살아있을 것이고 이 남자는 그때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아마도 사채업자는 흔적도 없이 사채를 처리했을 것이고 지금쯤 이나와 그는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서진은 생각해 보았다. 이나가 죽고 없는 것과 사채업자와 살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자신에게 더 고통스러울까? 살아서 사채업자의 여자가 되어 있는 것이 어쩌면 더 힘들 것 같았다. 이나의 죽음을 두고 이런 상상이나 하고 있는 자신이 혐오스러웠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이나는 죽었고 그 남편도 곧 죽거나 그의 버금가는 상태가 될 것이고 사채업자는 교도소에 가게 될 것인데 자신만 아무 일 없이 무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게 문득 기가 막히게 좋았다. 행복감이 솟구쳤다. 엄청난 유혹을 이겨내고 위기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켜냈다는 것에 자부심마저 들었다. 인생의 원점 따위가 무슨 소용이냐. 그런 정신적 사치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는 이제야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어릴 적 위인전이나 읽으며 헛된 꿈을 꾸던 감상적 어린아이와 결별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기도 했다. 서진은 병상의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오른손이 시트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다. 서진은 그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축축했다. 남자가 가늘게 눈을 뜨는 것 같기도 했지만 얼굴이 워낙 부어있어 확실치 않았고 눈을 떴다 해도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것 같지는 않았다. 서진은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그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여자나 패는 개새끼, 넌 곧 죽을 거다. 똥오줌도 못 가리고 이렇게 평생 누워있거나. 그런데 봐라, 난 이렇게 살아남았고 그게 너무 좋다. 좋아 죽겠단 말이다. 복도에서 통화를 마치고 응급실로 돌아오던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서진을 보며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서진은 못내 작별을 아쉬워하는 연인처럼 천천히 남자의 손을 놓고 일어섰다. 그리고 그의 모친을 위로했다. 곧 털고 일어날 겁니다. 힘내세요. 응급실을 나온 그는 의료기기 샘플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소독약 냄새가 진득하게 깔린 병실의 복도를 지나 구매 담당자의 사무실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 순간이 인생의 새로운 원점이라고 생각하면서.